네, 이번에는 교차 상태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교차 상태를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자료 구조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거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들로 그림을 그린 적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OS에서도 이제 프로세서와 그 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모로 보통 표현하는 거는 자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거는 프로세스 또는 여기서는 이제 스레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P라고 쓰면 이제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할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청. 그리고 만약에 할당을 받았다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를 할당. 그래서 요 그림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계속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라는 자원할당 그래프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대표적으로 사이클이 발생하고 있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1이라는 레지스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지스터라는 자원을 P1이라는 애가 지금 할당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PR2라는 거를 요청한 상태. 그쵸? 자기는 요 두 개만 할당을 받는다면 P1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보시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할당 받는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모든 자원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인계형이 끝나면 다시 얘네들을 다 이렇게 그냥 풀이한 상태로 놔줄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할당받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P2도 동일한 상황이겠죠. R1이라는 애를 요청한 상태에서 R2라는 걸 할당받은 상태입니다. 서로 할당받은 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서로 교차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는 계속 P1의 유효 상태를 대기 상태를 종료하고 들어왔을 때 CPU 자원을 가져가 제어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R2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2도 마찬가지겠죠. P2가 제어권을 가져왔을 때 R1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요런 상태로 교차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자원의 종류는 여기는 뭐 이렇게 써놨지만 자원이 두 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도 있지만 세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세마포 같은 걸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앞에 코드에서 제가 세마포를 두 개로 만들었을 때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세마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가 1, 2, 3번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입력 장치가 여러 개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력 장치가 그렇게 돼 있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개 있는 애는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양분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세마 2번이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숫자 2를 맥스 2로 넣었을 때 이런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얘도 가져가고 얘도 가져가도 크게 이 자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거는 이 자원을 두 명이 같이 쓴다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적인 오류가 없지만 세 명 이상은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그런 거는 꼭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안 되냐면 P3가 어떤 식으로 잘 조금 요 그림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요렇게 해서 자원 이건 할당된 거고 얘는 요청하고 있고 할당된 거고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당된 거 여기까지는 아는데 요 점 하나가 자원의 개수예요. 자원의 개수. 얘가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그렇게 이제 짜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디바이스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원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점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P1 같은 경우는 자립적으로 자기가 완료는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R1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립적으로 끝낼 수 없는데 R1은 P2한테 또 묶여있는 상태예요. P2는 자립적으로
끝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요 P3라는 거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R1과 R2는 가지고 있지만 R3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끝낼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마치 사이클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P3가 프로세서가 끝낼 수만 있다면 P3 프로세서가 끝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P3가 이 자원 R3를 놔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P2라는 애가 자원 할당 받아서 얘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애들의 요청을 다 끊는다고 보면 그러면 프로세스 1번도 다시 R1을 할당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또 한 번 더 보시면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사이클 발생되는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똑같은 그림에서 이제 여기에 이 선 하나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하는데요.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스스로 끝낼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서는 사이클이 두 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이렇게 큰 그림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갔더니 프로세서 3번이 R2번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R2번은 두 개의 자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자원을 P2와 P1이 할당받아 있는 상태에서 P3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때는 누군가가 하나만 놔주면 될 텐데 그 놔주는 거는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는요. 그리고 또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안에도 사이클이 발생했어요. 네, 실제로 P1이 이 상태가 있으니까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사이클이 발생한 상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사이클이 발생한 상태가 되면 이것도 사이클이 발생한 상태가 되는 거죠.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땐 요 큰 그림이 사이클을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도 이번에는 사이클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하나 P2가 됐던 P1이 됐던 P3가 됐던 셋 중에 누군가 하나만 없어지더라도 아니면 누군가 하나만 자원만 반환하더라도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는 모두 다 이 해결되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 상태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교착 상태에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교착 상태가 아니라라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얘와 동일한 얘기야. 앞에 맨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건 동일한 건데, 여기서 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P3는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요. P1과 P3는 서로 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P2가 끝나거나 P4가 끝난다면은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는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만든 코드에서 같이 보시게 되면 P4가 P1이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든지 뭐 P2가 P3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려고 만들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청이라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청이라는 지금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P2와 P4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나기만 한다면 이 상황은 잘 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끝날지는 또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자원을 어떻게 끝내서 아니면 어떻게 할당을 포기할 건지에, 할당을 포기한다는 건 뭐 이제 모든 상황을 자기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회피가 있고, 그 다음에 탐지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착 상태 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무시가 나 교착 상태 발생해도 이거 너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예방은 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교착 상태 발생 요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게 한다. 우리 발생 요건 네 가지 이렇게 쭉 나열했던 거 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는 기법이라고 여기서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라는 건요, 자원 일단 전에 미리 스레드 수를 수행을 통해서 다른 스레드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는 애 같은 거죠. 그 상태를 파악해서 교착 상태가 발생될 자원을 할당을 중지한다든지 어떤 멈추는 상태로 가게 만드는 상황일 거예요.
교차 상태의 탐지와 회복은요. 이것도 동일할 거예요. 아까 회복은 스레드 하나를 돌린다고 했지만 이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어권을 하나 가져와서 교차 상태를 발생을 탐지하는 제어권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제어권을 이용해서 교차 상태를 탐지할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차 상태 무시라는 방법, 대표적으로 무시가 대비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블루 스크린이 대표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교차 상태 무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차 상태 이제 발생에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예방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상호 배제 방지 조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점유와 대기 방지, 그다음에 비선점 조건 방지와 순환 대기 방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교차 상태 발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그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교차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의 상호배제 조건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배제하는 자원은 비공유를 전제로 되어야 한다. 컴퓨터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우리 상호배제라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 썸이라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썸이라는 값에다가 내가 여기다 값에다가 얘도 플러스 플러스 시키고 얘도 플러스 플러스 시키게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값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뭐 34,000 이런 값이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값이 떨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둘이 동시에 잘 계산해서 4만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상호배제를 안 함으로써 이 4만이라는 값이 못 나오고 계속 이런 값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보면 임계 영역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상호배제라는 자원은 비공유산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임계형을 쓰지 말라는 거고, 임계형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적으로 컴퓨터에 이제 원하는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배제 방법은 제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한 명만 그냥 한 명만 가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그러면 스레드를 쓸 필요가 없겠죠. 1번 스레드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1번 스레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스레드 해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컴퓨터에서 우리가 멀티태스킹, 멀티스레드, 멀티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선택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방법 중에 점유와 대기 조건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요청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여기 프로세스 뭐 스레드 어떤 하나가 모든 자원을 다 할당해야지. 이거 동그랗게 그렸어야 되는데 다시 그려드릴게요. 프로세스 1번이라는 애가 모든 자원 최소 두 개의 자원이겠죠? 두 개의 자원을 모두 할당해야지만이 작업을 수행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프로세서가 공유 자원을 요청하여 필요한 경우 모두 할당 받은 경우에만 실행하고 아니면 그냥 할당 안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서 새로운 자원을 요청이 있으면 현재 할당 받은 자원을 반환하고 다시 요청.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 할당 받았는데 내가 이번 시간 안에 실행을 못할 것 같으면 요거를 아예 할당 받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있는 하나만 지금 이렇게 할당받은 상태, 그리고 여기 레지스터 2번 같은 경우를 요청한 상태에서 나의 제어권이 없어질 것 같으면 바로 포기를 하는 거죠. 얘도 포기하고 얘도 포기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점유와 대기 방법에서 단점은 자원의 효율성이 너무 낮아요. 내가 얘를 할당받고 벌써 여기다가 일부 어느 정도 글씨를 써놨는데 용량을 다 저장해놨는데 막상 얘를 할당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못 쓴다고 하면 그러면 좀 난감하잖아. 이걸 어떻게든 지우든지 뭔가를 다시 원복을 시켜놓든지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성이 너무 낮고요. 기아 상태에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이게 받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요 요청을 해놓고 그리고 또 여기 요청을 해. 근데 이게 누군가가 한 명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얘네들을 프로세서가 많다라고 아이고 한 번에 다 지었네.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네모칸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여기도 프로세서가 존재하고요.
여기도 프로세서가 존재하는데 이때 프로세스들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각각 하나씩만 요청해서 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태로 막 서로 분분한데 나는 여기를 요청하고 또 이렇게 요청하다 보면 이 두 개를 다 요청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하나씩만 쓰는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하나씩 쓰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 레지스터나 요 레지스터들을 빠르게 할당받아 쓸 거예요. 근데 얘가 할당받아 쓰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저여건이 넘어와서 봤을 때 두 개 다 아무도 할당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 프로세스 한번, 요 프로세스 1번은 기아 상태에 빠질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제어권이 많이 들어왔지만 레지스터나 어떤 그런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인 동작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프로세서들이 다 종료될 때까지, 여기 있는 프로세서들이 다 종료될 때까지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 모든 프로세스 종료될 때까지 있다가 이제 자기가 실행될 테니까요. 이 상태로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섬적 방지 조건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강제로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강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얘가 쓰고 있는 자원 요만큼 있고 얘가 프로세서가 이렇게 할당받아 있는 상태죠. 할당받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1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OS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얘 때문에 여기도 요렇게 하고 있고 요런 상황이죠. 이걸 봤을 때 이거 누군가 한 명을 풀어주면 되겠다. 그냥 얘를 그냥 강제적으로 딱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어권이 알아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할당이 되면서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세서한테 이제 강제로 해소한다는 기능이 만만치가 않겠죠.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라든지 힘 영역인데 얘가 쓰겠다고 다 받아놓고 쓰고 있는데 인계 영역에 얘가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인계 영역에서 얘를 내쫓는다든지 아까 지금 보고 있는 코드상에서 여러분들 요 코드상에서 얘가 요걸 잡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멈춰 있었어요. 여기서 잡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죠. 여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부터 뺏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코드가 다시 이 위로 올라와서 얘를 다시 실행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로 고토문을 써야 될 텐데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수하는 기능은 간단치 않다. 오버헤드가 크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프로세서 하나 더 실행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걸 괜히 하나 해소했다가 다시 어떻게 뺏어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때만 좋다. 내가 강제로 뺏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빈번하면 아까 거기서 다시 위로 프로세서를 리셋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좋지 않을 거예요. 예방하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 마지막 방법은 그 대기 조건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환영이라는 방법, 요렇게 환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환영하는 방법 우리가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자원을 각 프로세서가 오름차순으로만 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여기 스레드네요. 스레드 1번이 할당받고 요청하고, 2번이 할당받고 요청하고, 3번이 할당받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4번이 할당받고 요청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환영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R1, R2, R3, R4라고 되어 있고요. T1 같은 경우는 요청하고 잘못 얘기했는데 할당받고 요청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R1을 요청하고 R1, R2를 요청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순서가 시간적으로 얘기하겠네요. 그러니까 T1 같은 경우는 R1 요청하고 R2를 또 요청했어요. 근데 R1 요청일 때는 아무도 가진 애가 없어서 할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청 상태로만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T2도 똑같이 R2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R3를 요청해요. 근데 R2를 요청했을 때는 할당을 받았지만 R3를 요청했을 때는
저거 돼 있는 거죠. 대기하는 상태인 거죠. 네, R3는 요청돼 있는 상태예요. 이때 T3 같은 경우는 순서가 똑같겠죠. R3를 요청하고 R3를 이런 식으로 할당 받고 그 다음에 R4를 요청했을 때 이때는 다른 방해하는 애가 없어서 할당을 받는데 아직 요거는 요렇게 그냥 요청 받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때 딱 멈춘 상태에서 만약에 T4가 동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딱 여기서 이제 뭐 제어권이 넘어간 거죠. 여기는 할당받은 상태에 아직 요청하기 전에 이때 T4 같은 경우는 요청을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아까 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 보면은 여기서 T4를 요청하고 R4를 요청하고 R1을 요청하는 형태였는데 이때는 우리가 오름차순을 요청하자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R1을 먼저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1을 먼저 요청했는데 요거는 할당받지 못합니다. 할당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얘가 이 R1을 요청받을 때까지 얘는 대기 상태가 될 거고요. 요 대기 상태를 다시 돌아가서 대기 상태로 갔으니 이런 뭐 T1이나 T2나 T3한테 계속 제어권이 넘어갈 거고요. 그렇죠. 실행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다가 T3가 실행됐을 때 R4를 요청함으로써 얘가 할당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T3가 종료가 되게 되면 여기를 놔줄 거고요. 그러면 T2도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이 됐고 T2도 종료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T1도 종료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T4까지도 그래서 우리 스레드 T라고 하면 스레드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환영에 대한 방법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그래도 비교적 제가 볼 때는 다른 앞에 있는 애들보다 그리고 앞에 있던 누구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상호 배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기하 상태에 빠지거나 자원 효율성이 너무 낮은 거 이렇게 점유와 대기 조건을 방지하는 경우 우리 이제 기하 상태에 빠져서 좀 되게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선점은 이 오버헤드가 너무 크죠. 이거 날리고 난 다음에 다시 프로세스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어려운 방법이고 그나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환 대기, 이 환영 대기를 막는 조건이 가장 이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어쨌든 자원에 대해서 접근을 불필요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번호 붙이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어떤 자원에 1년 번호를 붙이는 건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1년 번호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순환 대기를 방지해야 되다 보니까 얘만의 또 이렇게 검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에서는 아무래도 순환 대기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네 가지 방법들이 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 말고 그러면 예방의 방법 말고 회피의 방법을 한번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으로는 모든 자원을 예방 방법으로는 우리가 레지스터나 이런 것들을 좀 아껴서 사용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이제 회피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회피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